어떤 상처는 말보다 논리로 더 깊게 찌른다. 사랑했던 사람이 내게 유리조각처럼 날카로운 이성을 들이밀던 나를 잊을 수 없다. 그녀는 나를 이해한다고 했지만 그 말 속엔 나를 깎아내리는 칼날이 숨어 있었지. 이 이야기는 그 칼날에 피 흘리던 한 남자의 기록이다. 계속 듣고 싶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따라와 줘. 그날이 우리 부부의 마지막 말다툼이었다. 수진이가 이혼 서류를 받은 후 법정에 가기 전까지 우린 서로에게 연극을 했어. 나는 아직도 대화로 풀 수 있을 거라는 듯한 연기를 했고, 사실 우리 결혼에 관한 사설 탐정이 수진과 지훈이 입맞춤하는 사진을 내밀던 순간 이미 다쳐버렸지. 영상 첫 번째 녹화가 시작된 지 5분쯤 되었을까. 우리 부부는 이미 땅에 묻혔고 나는 그 위에 흙을 퍼붓고 있었어. 수진이는 뭐가 진심이었는지 모르겠어. 아마 그녀는 지금도 자기의 외도는 충분히 대화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 아니면 지훈이와 계속 잠자리를 가지면서도 우리가 결혼을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타협점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는지도. 내 아내 수진, 결혼 전 성은 안수진, 직업은 변호사야. 지훈이는 그녀의 법무보조였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논리적으로 설득해내는 게 그녀의 전문이지. 집에서도 뭐랄까 자원봉사로 그 일을 계속하는 셈이었어. 덕민 씨,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요. 이 말은 우리가 함께한 25년 내내 그녀 입에서 빠지지 않았던 후렴구 같은 말이었지. 하지만 내가 이혼 서류를 들이민 날 그녀의 사전엔 새로운 문장이 추가됐어. 남자 자존심은 유리 같아서 참. 그녀가 이 말을 처음 꺼냈을 땐 정말 숨이 막혔어. 덕민 씨, 이건 내가 누구와 잔다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당신 자존심, 그 유리 같은 남자 자존심이 문제인 거죠. 아, 정말이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어. 그리고 물론 그 마지막 대화는 깊게 들어가기도 전에 그녀가 주제를 넘겼지. 덕민 씨, 그 유리 같은 자존심만 좀 내려놓을 수 있다면 이건 당신에게 위협이 아니라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는 아주 평온하고 합리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했어. 나 지훈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몇 달만 지나면 우린 서로 각자의 길로 가게 될 거예요. 지금이라도 우리가 손잡고 해질녘을 함께 걷는다면 늦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 수진이의 그 당당함에는 경의를 표해야 할지도 몰라. 그녀는 그 말을 하며 무심히 손끝으로 주방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가장 좋아하는 청포도 와인잔을 빙글빙글 돌리고 있었지. 그 옆엔 아이보리색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고 그 안엔 내가 준비한 이혼 서류와 사설 탐정이 찍은 몇 장의 결정적 사진이 담겨 있었어. 상황을 요약하자면 이랬지. 타이타닉 호가 빙산에 부딪혔고 악단은 내 주여 가까이 하게 함은 늘 연주 중이며 여자들과 아이들은 구명보트로 안내받고 있는 그런 순간, 그 와중에 수지는 정민 씨, 조금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도 한국까지 갈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야. 문제는 수지는 아직도 우리가 협상 중이라고 믿는다는 거지. 하지만 난 더는 해결을 바라는 쪽이 아니었어. 나는 이 대화를 끝내고 싶었어. 수진아, 잠깐 멈추자. 나는 그녀 말을 중간에 끊으며 말했다. 계속 자존심 얘기를 하는데 그 유리처럼 깨지기 쉬운 남자 자존심이 뭔지 정확히 설명해 줄래? 그녀는 잠시 찡그리며 내가 끼어든 걸 불쾌해했지. 그건 아주 단순해, 정민 씨. 당신은 경쟁을 두려워해. 자기보다 나은 사람이 나타날까봐. 내가 다른 쪽으로 마음을 줄까봐. 그게 무서운 거야. 그녀는 또다시 미소를 지었다. 조심스럽게, 하지만 어딘가 은근히 사람을 깔보는 듯한 눈빛으로. 자기야, 걱정하지 마. 넌 내 사람이야. 내 남자. 그럼 지훈이는? 내가 물었다. 수지는 얼굴을 붉혔다. 지훈이는 그냥 장난감 같은 존재야. 운동기구 같은 거랄까. 난 당신을 대체할 생각도 없고 사랑이 식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정말 아무 걱정도 하지 마. 나는 그녀를 향해 살짝 찡그린 듯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남편들이 가끔 쓰는 아내에게 우위를 느끼게 해주는 표정.
그렇게 해주면 뭔가 하나쯤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내가 천천히 말을 꺼냈다. 당신은 내가 당신이 날 사랑하지 않게 될까봐 혹은 젊고 새끈한 남자로 날 바꿀까봐 걱정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드러운 미소가 더 깊어졌다. 그리고 그런 걱정 때문에 내가 약해 보이고 확신이 필요한 상태라고 생각하는 거지? 맞아. 그래서 더더욱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자기야. 나는 마치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가는 듯 의도적으로 느리게 말하며 생각을 정리했다. 그리고 그 약한 모습이 내가 남자이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그녀는 내 팔을 툭툭 두드렸다. 부드럽게, 하지만 또다시 은근히 얕보는 듯한 제스처로. 아이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야. 남자들은 다 그래. 자존심이란 게 유리로 만든 것처럼 약하잖아. 그녀의 미소는 더욱 넓어졌다. 그러니까 아내들이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남편의 자존심을 지켜주고 자신감을 유지하게 해주는 거잖아. 그 순간 나는 속으로 고함을 지르고 싶었다. 25살짜리 애랑 잤다는 게 내 자신감을 지켜주는 방법이냐고? 하지만 그 말은 꺼내는 순간 그녀는 더 깊게 방어적으로 나올 걸 알았기에 참았다. 사실 수진이 저런 싸구려 심리학에 빠진 건 전혀 놀랍지 않았어. 여자가 남자보다 더 강하다는 이야기 같은 거. 우리는 그런 대화를 수년째 춤추듯 피하고 또 돌아가고 있었지. 하지만 이젠 지쳤다. 이 관계도 끝이 가까웠고 나도 춤을 멈춰야 할 때였다. 수진아, 나는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그 말을 참 오래도 써왔지? 그동안은 내가 그냥 넘겼어. 25년이나 같이 살다 보니 싸움도 가려가며 해야 한다는 걸 알거든.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남기고 싶어. 그건 내가 하는 이 모든 논의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에 대한 거야. 그녀는 무언가 항변하려 했지만 내가 먼저 말을 이었다. 사람들이 자꾸 남자 자존심에 대해 말하는 건 그게 비정상적으로 보여서야. 유튜브 영상 같은 거 보면 말이지. 남자들이 가장 아픈 곳을 맞고 쓰러지는 장면이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알아?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그 말에 수긍하는 듯했지. 그 장면은 여자들에겐 웃긴가 봐. 평소엔 그렇게 듬직하고 강해 보이는 남자들이 그 한 방에 땅에 쓰러지고 숨을 헐떡이니까 갑자기 큰 곰 같던 사람이 새우처럼 몸을 말고는 구석에 주저앉아서는 숨만 몰아쉬고 있으니 말이야. 그 기분 알지? 응, 알겠어.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 여자가 쓰러지는 장면은 웃기지 않지? 내가 되물었다. 그녀는 또 고개를 끄덕였다. 왜 그런 줄 알아?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건 폭력이니까. 수진이 답했다. 그럼 여자가 남자를 때리는 건 폭력이 아니야?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냐, 얘기가 샜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은 그 웃지 못할 장면이 자존심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야. 나는 매일 회사에 나가. 거기선 내 친구들이 아니 그냥 회사 동료들이라고 해두자. 내 잠자리 실력, 내 체형, 늘어난 배, 빠지는 머리카락, 그리고 뭐든 놀릴 수 있는 걸 죄다 농담거리로 삼아. 자, 상상해봐. 내 친구들이 너한테 똑같이 한다고 쳐봐. 사무실에 들어서자마자 너 자신이 제일 신경 쓰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건드리며 웃는 거야. 그런 말 들으면 기분이 어떻겠어? 세상에. 수지는 중얼거리듯 말했다. 여자들이 서로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건 상상이 안 돼. 그리고 그걸 매일 겪는다는 건 더더욱. 근데 그게 우리 남자들이 겪는 일상이야. 나는 말했다.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넘겨. 한마디 받아치고 다시 일하러 가는 거지. 이젠 내가 그녀의 팔을 툭툭 두드릴 차례였다. 조용히. 그리고 약간은 그녀가 나한테 하던 방식 그대로. 은근히 깔보듯이. 그녀가 눈치챘는지 궁금했다. 사실은 말이지. 내가 약해져도 괜찮다고 느끼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이 집이었어. 이곳은 내가 갑옷을 벗고 속살을 드러내고 그걸 누가 찌르지 않을 거라 믿을 수 있었던 곳이었거든. 내가 말하는 유리 같은 남자 자존심은 사실 세상 어디에서도 무장해제할 수 없는 내가 딱 이 공간에서만 허락했던 나의 약함이었어. 그걸 이해해? 수지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다시 뭔가 말하려는 듯
기운을 모으고 있었지. 바로 그거야. 정민 씨, 그녀가 말했다. 여기선 안전해. 여기선 약해도 돼. 그깟 바람 때문에 내가 당신을 버리거나 우리가 함께한 걸 쉽게 던져버릴 일은 없어. 나는 안경을 벗고 눈 사이를 비볐다. 아직도 모르겠구나, 수진아. 나는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나한테 넌 내가 만나본 사람 중에 최고야라고 말할 때 나는 그걸 믿었어. 물론 객관적으로는 말도 안 된다는 걸 알았지. 25년 동안 딱 한 사람하고만 잠자리를 했는데 경험이 많을 리가 없잖아.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그런데도 넌 내 몸이 좋다. 내 크기가 완벽하다. 내가 여전히 너를 설레게 한다고 말했지. 나는 내 그 말을 그대로 믿었어. 속으로는 그냥 내 기분 맞춰주려는 말이란 걸 알면서도 말이야. 왜냐면 나는 너라면 내 약함을 지켜줄 거라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너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리고 나는 정말로 그런 너에게 배신당했어. 탁! 테이블 위를 손바닥으로 쳤다. 수진의 눈이 커졌고 말문이 막힌 듯 조용해졌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다시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6개월 전부터 이상하단 걸 느꼈어. 내가 점점 더 너한테서 조심받지 못하고 있다는 걸. 내가 셔츠를 벗을 때 내 표정, 잠자리에서 내가 눈을 감는 방식, 맥주 좀 줄이라거나 헬스장에 다시 가보라는 그 말투들. 그게 다 느껴졌어. 수지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었다. 너는 더 이상 내 하루를 묻지 않았고 내 하루를 나눌 생각도 하지 않았지. 너는 점점 내 옆에서 사라지고 있었어. 심지어 지훈이랑 잤다는 걸 알기 전부터도. 난 그때 이미 알았어. 이 집이 더 이상 내 약함을 숨길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걸. 너는 이제 내 연약함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 정민아, 나. 수진이 입을 떼다가 말을 멈췄다. 이 순간만큼은 말 잘하던 그 변호사도 할 말을 잃은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단호하게. 그녀의 눈가가 반짝였고 내 눈에도 아마 빛이 있었겠지. 나는 이 모든 걸 되돌리기 위해 정말 애썼어. 외식 제안도 자주 했고 내 옷차림을 칭찬했고 우리만의 시간을 만들려고 여행 계획도 짰어. 나는 너한테 넌 여전히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야. 나는 옷차림도 바꿨어. 좀 더 신경 써서 입었지. 헬스장도 다시 다니기 시작했어. 내가 한때 내게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었는지 그 기억이 되살아나길 바랐던 거야. 나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바라보았다. 지금은 안 돼. 눈물을 들키고 싶지 않았어. 이제 더 이상 약해지고 싶지도 않았고 이제 됐어. 아무리 애를 써도 너는 외식 약속에 핑계를 대고 여행은 늘 다음으로 미뤘지. 내가 내 옷 예쁘다고 칭찬했을 땐 그 순간 내 눈빛에서 알 수 있었어. 혹시 얘가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입었는지 눈치챘을까? 사무실로 꽃을 보냈을 땐 아무런 반응도 없었고 나는 고개를 들어 너를 바라봤어. 그리고 결국 내가 나랑 잠자리를 피하려고 일부러 말다툼을 시작할 때 그 순간 나는 확실히 느꼈어. 내가 더는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너도 점점 나한테 특별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지. 나는 잠자리 피하려고 싸운 적 없어. 수진이 반박하듯 말했다. 나는 속에서 깊은 탄식이 나왔다. 정말 그게 내가 잡은 요점이야? 수진아, 솔직해질 수는 없어? 나한테 아니더라도 적어도 너 자신한테는. 넌 지난 6개월 동안 나를 밀어냈어. 그녀는 잠시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지만 곧 다시 시선을 내려 두 손을 바라봤다. 그 손, 여전히 매력적인 손이긴 하지. 나는 어깨를 으쓱였다. 그래, 인정해. 그때 내 자존심은 정말 깨지기 쉬운 상태였어. 회사에선 문 닫고 혼자 있는 시간이 늘었고 우리 관계를 잃어버린 걸 혼자 곱씹으며 슬퍼했어. 겉으론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 직장에서 쓰는 그 괜찮은 얼굴을 집에서도 써야 했으니까 내가 나한테 얼마나 깊은 상처를 줬는지 들키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집에 머무르기 싫었고 내 곁에 있는 것도 힘들었어. 날 아프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이젠 나를 아프게 하려고 하는 게 너무 뻔히 보여서. 그녀는 충격을 받은 듯 나를 바라봤다. 나는 미소를 아주 살짝 지으며 그녀의 손등을 조용히 다시 한번 가볍게 두드렸다. 근데 말이야,
지금은 괜찮아졌어. 그 유리 같은 자존심. 이제는 아물었어. 다른 것들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보냈고, 다시 나를 특별하게 느끼게 해주는 사람들도 생겼지. 그녀가 고개를 들었고, 눈빛 속에 의문이 어렸다. 나는 비웃듯 살짝 웃었다. 아니야. 나도 바람 피운 건 아니야. 다만 헬스장에서 날 쳐다보는 여자들 중 이 몸에 그렇게 질색하는 눈빛은 별로 없더라고. 어쨌든 내가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와 상담을 시작했을 무렵엔 내가 알지도 못했을 거야. 내 자존심이 한때 그렇게 부서져 있었단 걸. 이제 끝낼까?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말해야 할 건 다 했고, 수진이도 마침내 뭔가를 들은 것 같았거든. 이제 좀 나아질 수 있을 거라고. 하지만 내가 결혼한 상대는 변호사였지. 그들에게 포기란 단어는 존재하지 않아. 정민 씨, 이럴 필요까지는 없었잖아. 수진이 소리쳤다. 맞아. 요즘 내가 좀 방황했어. 하지만 당신을 사랑하지 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 내 세상에서 당신은 언제나 1등이었어. 내가 당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를 몰라서 미안해. 수지는 계속해서 말했어. 달콤한 말로 그림을 그리고 또 설명하고. 하지만 난 더 이상 듣고 있지 않았어. 그 단어, 연약한, 또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모르는 거야. 그리고 난 그 순간 깨달았지. 아마 영원히 모를 거라는 걸. 나는 더 이상 착하게 굴 생각이 없었어. 그만해, 수진아. 나는 날카롭게 말했다. 내 목소리에 깃든 분노를 그녀도 느꼈을 거야. 아무리 숨기려 해도 그건 묻어나왔겠지. 나는 숨을 길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다. 넌 아직도 모르지? 이 모든 게 단순히 내 자존심, 그 유리 같은 남자 자존심 때문이라고 믿는 거잖아? 수진아,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나는 조용히 말했다. 모든 남자들이 그래. 아니, 사실은 모든 인간이 그래. 다들 마음속에 연약한 자존심 하나쯤은 품고 살아. 그리고 우리는 그걸 지켜줄 수 있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지. 그건 그렇지만 남자들은 유난히 약하긴 하잖아. 수진이 조심스레 덧붙였다. 그래, 이제 비밀 하나 알려줄게. 나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속삭이듯 말하려는 제스처를 했다. 비꼬는 감정을 꾹 참고 있었지만 솔직히 그녀는 그걸 참기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수진아, 내가 지난 25년 동안 제일 많이 고민한 건 뭔지 알아? 너한테 솔직해지면서도 내 기분은 상하지 않게 말하는 방법이었어. 내가 물어봤지. 이 립스틱 어울려? 이 원피스 뚱뚱해 보이지 않아? 라고. 나는 그 질문들에 내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정신 놓은 광대처럼 보이거나 소세지를 억지로 밀어 넣은 것 같은 옷차림으로 내가 밖에 나가는 걸 막아야 했어. 수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눈이 커졌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녀는 이런 솔직함엔 익숙하지 않았다. 나는 문득 웃음이 나왔다. 그런 말 했던 거 기억나? 자기야, 그 립스틱은 그 블라우스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 혹은 자기야, 혹시 옷 좀 바꿔 입을 수 있을까? 오늘은 너무 동네 아저씨들 시선이 불편할 것 같아서. 그 말들은 전부 내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한 퇴로였어. 내가 불확실하게 말한 것도, 내가 자존심 상하는 척 한 것도 다 연기였다고. 왜 그랬을 것 같아?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너 자존심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야. 그건 말도 안 돼. 수진이 분노에 찬 얼굴로 말했다. 당신, 나한테 꽤 직접적으로 말한 적 많았잖아. 나는 피식 웃었다. 그래, 실수한 적도 있지. 기억나지? 그 아이섀도우, 바람피는 여자 같은 느낌이야 라고 했던 날. 혹은, 응, 그 드레스 입으면 엉덩이 더 커 보여라고 했던 날. 그때 내 눈, 크게 뜨이고 상처받은 눈, 솔직해줘서 고마워라는 차가운 말, 그리고 침대 위에 이불만 덮고 자던 일주일. 그때 깨달았어. 아내한테 정직한 의견을 주는 건 과대평가된 미덕이란 걸. 그래서 25년 동안 날 속여온 거야? 수진이 거의 폭발 직전이었다. 그냥 편집된 아주 조심스럽게 다듬어진 진실을 줬다고 해두자. 나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아름답다고 말했어. 내가 헬스장 다녀오면 10년은 젊어 보인다고 했고, 심지어 신라시대 미인도도 내 엉덩이엔 못 미친다고 했지. 내가 너한테 그런 찬사를 보낸 이유는 하나야.
너도 나한테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리고 그 말을 통해 나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알려주고 싶었던 거야. 동시에 내 자존심을 북돋아주고 싶었고, 난 자존심 따위 그렇게 약하지 않아. 수진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나는 그녀의 눈을 보며 천천히 말했다. 수진아, 너 엉덩이 커. 그녀는 마치 가슴 한가운데를 맞은 듯 숨이 턱 막힌 얼굴이었다. 뭐라고? 나는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웃었다. 튼살도 있고 가슴은 처졌고 뿌리는 하얗게 올라오고 이빨은 누렇게 변했어. 비싸게 사는 그 크림들. 내 얼굴의 주름이랑 이중턱, 그거 하나도 가려주지 못해. 이젠 우아하게 나이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할 때야. 억지로 버티는 건 더 이상 효과가 없거든. 수지는 숨을 삼켰다. 눈이 커지고 입술이 벌어졌다. 몇 마디 말. 하지만 그 말들이 모두 그녀의 심장을 정확히 때렸지. 정민아, 이건 수진아.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감정 잘 기억해. 나는 천천히 말했다. 그리고 한번 상상해봐. 내가 사무실에서 너보다 10년, 아니 20년은 어린 여자애랑 잔다고 말한다면? 엉덩이는 탄탄하고 가슴도 꽉 차네. 우린 이제 막 시작하는 사이고 그 애는 나한테 온갖 기술이란 기술을 다 쓰고 있지. 그런 상황에서 내가 그 애와 보내고 온 밤을 지나 너와 아무 일 없다는 듯 집에 들어온다면 너 자존심은 어떤 기분일 것 같아?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래, 인정해. 그런 말 들으면 나도. 수진은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게 내가 평생 이해하지 못했던 거야. 수진아, 나는 바보가 아니야. 세상에 널 능가하는 여자들이 많다는 거 나도 알아. 지금 우리 동네만 둘러봐도 외모만 따지자면 너보다 더 예쁜 여자는 한 트럭이야. 나는 그녀를 다시 바라보았지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였다. 볼을 타고 흐르는 눈물이 보였다. 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도, 가장 똑똑한 것도, 가장 유쾌한 사람도 아니야. 하지만 나한텐 넌 그 모든 것들이었어. 나한테 넌 세상에서 가장 예뻤고, 가장 웃겼고, 가장 특별한 사람이었어. 나는 너의 부족함을 볼 때마다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인생을 함께 봤어. 내 가슴이 처졌다는 건 우리 아이를 젖먹였기 때문이고, 엉덩이가 커졌다는 건 그 아이들을 내 몸 안에 품고 살아왔다는 증거야. 내 얼굴에 있는 주름, 그건 우리가 함께 웃은 시간이 쌓여 만들어진 거야. 나는 내 몸의 지도 같은 흔적들 속에서 우리가 함께 걸어온 여정들을 봤고 그 하나하나가 내겐 소중했어. 수진이 고개를 들었다. 마치 복싱 영화의 마지막 장면 같았다. 상대가 무너지기 직전 결정적인 한 방을 기다리는 그 눈빛. 지금은 나한테 뭐가 보여? 그녀가 울먹이며 물었다. 그 순간 나는 속으로 생각했지. 와, 지금 이걸 유도하고 있는 거야? 너무 쉬웠다. 그냥 마지막 한마디만 던지면 그녀는 무너질 것이고 앞으로 몇 년은 다른 남자 품에서 나 아직 괜찮아라는 착각 속에 살아갈 게 분명했어. 그녀는 고개를 들고 아무 말 없이 내 입에서 떨어질 말을 기다리고 있었지. 하지만 말이야,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 더 이상 결정타를 날려야 할 이유가 없어. 사실 이 싸움은 더 이상 수진에 대한 게 아니야. 그녀는 거울을 보며 시간이 흘렀다는 걸 인정하지 못했고 젊은 남자의 품에서 청춘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라 착각했지. 그리고 들켰을 때조차 고개를 치켜들고 허세 섞인 말들로 그 상황을 모면하려 했어. 하지만 이제 우리 둘 다 알아. 그녀는 강하지 않아. 오히려 작고 약한 사람이었고 곧 혼자가 될 운명이야. 나는 이미 충분히 울었어. 차 안에서, 회사 사무실 문 뒤에서, 우리 집에서 1km 떨어진 공원 벤치에서 몇 달 동안 내 아내에게 내 아픔을 감춘 채 우리의 관계를 지키려 싸우고 그 후엔 그 관계를 애도했지.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계획을 세울 시간이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 내가 어떤 남자로 보이길 바라는가? 약한 여자와의 무의미한 싸움에서 값싼 승리를 거머쥔 비열한 남자? 그게 정말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일까? 아니야. 나는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보이는지를 생각했다. 그리고 나는
자비로운 사람이고 싶었다. 좋은 사람, 정직한 사람. 나는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수진의 손 위에 내 손을 포개었다. 지금 내가 내 눈에 어떻게 보이는 줄 알아? 넌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절을 함께 보낸 사람이야. 내가 연약해질 수 있다고 믿었던 유일한 사람이기도 했고, 그리고 그 믿음을 더는 가질 수 없게 된 사람이기도 해. 나는 그녀의 손을 살짝 쥐었다. 그리고 정말 많이 그리울 사람이야. 수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억지로 지어낸 미소, 삐뚤었고 그 미소로는 눈물을 감출 수 없었다. 이렇게 끝나지 않아도 돼. 그녀가 말했다.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니, 우린 그럴 수 없어. 나는 길게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내 말 중에 하나는 맞아. 나는 연약하지 않아. 하지만 내 신뢰는 정말 연약했어. 그리고 그 신뢰는 다시 회복되지 않아. 나는 더 이상 갑옷을 벗지 않을 거야. 더는 내 안을 보여줄 수 없어. 물론 우리 함께 사는 척할 순 있겠지. 같은 침대에서 자고 여행도 가고 추억도 쌓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진실은 나는 항상 널 의심하게 될 거야. 내 몸을 속으로 평가하고 있는 건 아닌지, 잠자리에서 나를 다른 남자랑 비교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결혼을 사랑해서 이어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익숙해서 그러는 건지. 그건 아니야. 수진이 간절하게 말했다. 하지만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수진아, 앞으로 30년, 40년은 더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 긴 세월을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 함께하면서 마치 안전하고 편안한 척 속으로는 늘 불안한 채로 살아갈 순 없어. 난 그런 삶 받을 자격 없어.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정말 날 사랑했다면 나한테 그런 삶을 강요하지도 않았겠지. 법정에서야 날카롭고 치밀한 수진이었지만 지금 내 앞에 있는 그녀는 참 투명해 보였다. 눈빛만 봐도 느껴졌다. 반론을 생각하고 있었고 어떤 말이 먹힐지 머릿속에서 시험하고 있었지. 그러다 그 순간이 왔다. 그녀도 이제 진짜로 끝났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녀의 눈빛에서 빛이 꺼지듯 사라졌다. 그날 이후 수지는 더 이상 싸우지 않았다. 이혼은 빠르게 진행됐다. 그녀는 반지와 장신구를 가져갔고 나는 연장통과 TV, 그리고 내가 손보고 있던 낡은 소나타를 가져왔다. 집은 팔았고 모든 재산은 정확히 반으로 나눴다. 적어도 큰 싸움은 없었고 변호사 비용도 아꼈다. 이혼이란 게 서류상으로는 끝나도 진짜로 끝나는 건 아니더라. 우리는 지금도 자주 마주친다. 애들 생일, 결혼 기념일, 명절, 가끔은 수진이 남자를 데려오고 나도 늘 여자와 함께다. 지난 1년은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었다. 그리고 수진의 눈빛을 보면 그녀는 그게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다는 걸 느낀다. 나는 자랑하고 싶지 않지만 가끔은 내 자존심이 또 살짝 흔들릴 때도 있어. 그렇더라도 지금의 나는 내가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건 그냥 한 남자의 이야기였지만 어쩌면 누군가의 현재일지도 모르죠. 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최소한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당신도 자신을 지켜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